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이빙을 하시면서 포화 잠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스쿠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잠수 중에서는 아마 어쩌면 가장 첨단 기술이 필요한, 많은 지식과 장비가 필요한 어떤 그런 다이빙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포화 잠수하는 팀들에게 뭐 별로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어떤 의료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공부하는 셈 치고 이 포화 잠수를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뭐 포화 잠수에 대한 일반적인 제목을 일단 다 뽑아봤는데요. 정의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화 잠수사가 되고 싶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포화 잠수와 관계되는 의학적인 어떤 측면, 안전성, 위험성, 뭐 이 정도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포화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포화 잠수를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서 그냥 레크레이션 레벨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40m에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내가 조직에 들어있는 그 기체, 가스의 압력이 그 40m하고 똑같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포화라는 말요, saturation이라고 하고요. 이 saturation 다이빙은 이렇게 30m, 20m 뭐 이런 어떤 레크레이션 레벨에서 필요한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서 오래 있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수심에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내 몸을 내가 사용하는 기체와 같은 압력으로 만드는 그런 세츄레이션, 포화를 시키느냐, 이것이 하나의 과학입니다. 그 다음 내 몸이 예를 들어서 200m 수심 21바까지 포화가 됐다면 다시 우리가 육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포화된 내 몸을 다시 수면의 1바까지 감압하는 것. 그래서 이 포화시키는 것과 감압하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그 첨단 과학이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어떤 장비, 다양한 지식,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수중 작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 포화 잠수의 내용이고요. 이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느낀 것이, 우주인들이 우주를 유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꼭 정확한 건 아닌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m 수심에서 나를 100m에 맞는 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72시간, 3일이죠. 3일 동안 계속 거기서 공기, 가스를 흡입하면 이게 포화가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수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 자신을 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춥고 압력도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서서히 압력을 높여서 사람 몸 속에 있는 가스를 이렇게 포화를 시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1938년에 어떤
공기를 이용해서 31m 수심에서 27시간 동안 처음 포화 잠수의 시도를 한 게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역사이죠. 근데 결국은 포화 잠수도 미 해군 잠수부대에서 Man in the Se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965년에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서는 이 상업적인 포화 잠수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스미스 마운틴이라고 하는 어떤 댐이 있는데요. 거기 61m 수심에 있는 쓰레기통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화 잠수를 시도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사실 댐을 창립했던 그 피터 베넷 박사, 이분도 어떤 고압신경증후군하고 관계되는 그 트라이믹스 사용을 했고요. 역시 이것도 포화 잠수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듀크 대학, 역시 이 피터 베넷이 근무했던 병원입니다. 여기서 1981년에 686m까지 사람을 압력을 가하고, 이 사람이 감압을 하는데 31일이 걸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포화 잠수에 대한 기준은 NORSOK U100,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U101, 102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포화 잠수의 기준이고요. 이것은 매 5년마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U101.3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과연 얼마나 많은 내용이 개정이 되고 바뀌었는지 솔직히 저는 이쪽에 큰 지식이 없습니다.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 결국은 이 과학 다이빙 혹은 상업 다이빙입니다. 상업에서도 특히 유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이 포화 잠수를 후원해주는 어떤 배, 이게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이 배가 이리미스 다빈치라고 하는 배고요. 이거는 2011년에 한국에서 건조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포화 잠수에 사용되는 어떤 모든 시설을 갖추고 후원을 하는 그런 배입니다. 이게 87,000톤 정도 됩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참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길이도 115m입니다. 포화 잠수는 우리가 사람을 수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언더워터 해비태트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 포화 잠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사에서도 텍타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의 이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유영하는 것처럼 포화 잠수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냥 저희들이 처음 다이빙 배우는 이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레벨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주거시설 안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압력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서서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끝나면 다시 서서히 감압을 하는 거죠. 이제 포화시키는 챔버 다이빙 벨에서 드디어 밖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엑스커전이라고 합니다. 수중 산책? 수중 소풍? 즉 포화 수심에서 밖으로 나와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화 잠수는 어떤 직업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3,300명 중에 미국에 한 10%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 포화잠수 교육 시스템은 미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한 5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직업적으로 포화잠수를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직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계약직이고요. 어떤 한 작업을 위해서 계약을 맺고 그 작업당,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하루당 뭐 이런 식의 어떤 수당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기회를 다 이용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1년에 약 3만에서 5만 불 정도를 1년을 통틀었을 때 월 3에서 5만 불 정도 번다고 합니다. 이거는 1년으로 따지면 뭐 18만 불 정도 수입은 괜찮은 편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포화잠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또한 이 수당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갖추면 어떤 직업적인 기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화잠수와 관계되는 의학이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중에서 하니까 감압병이 제일 먼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깊은 수심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헬리움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도 헬리옥스로 150m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 고압신경 증후군이라고 하는 잠수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 가스에다가 질소를 조금씩 넣어주는 그런 짓을 합니다. 압력이 깊어지면 관절에 통증이 옵니다. 특히 압력이 급하게 상승을 하면, 즉 수심이 빨리 깊어진다면 이 관절에 통증을 느낍니다. 이압성 골괴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감염이 없는데 뼈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압성 골괴사도 포화잠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심이 너무 깊어지면, 지금 뭐 이 테스트에 따라서 뭐 500m씩 막 이렇게 어떤 포화잠수를 시도를 했을 때 다른 어떤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포화잠수 할 때 대부분이 굉장히 높은 퍼센트의 산소, 그것이 또 압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에 장기간 고압 산소에 노출될 때 오는 그 산소 중독도 올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체는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호흡하는 공기에는 0.21바죠. 21%니까요. 근데 0.4바까지는 거의 문제없이 계속 호흡을 해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심에 따라서 흡입하는 가스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 그것도 이 포화잠수의 한 과학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화 상태로 생활할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는 피부 발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웨이도요, 이 챔버 안은 굉장히 좀 덥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귀 속에 염증이 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물약을 꼭 사용을 해서, 뭐 이번 경우는 제가 그것을 약을 직접 조제해서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 약값은 못 받았습니다.
이 약이 그 피부에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귀에도 사용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뭐 소독약인데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그 피부나 웨이도에 이것을 사용했을 때 웨이도가 빨리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곰팡이나 뭐 다른 일반 웨이도염을 예방하는 그런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온라인에서 많이 살 수 있고, 그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웨이도염을 위한 약, 그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어떻게 시행하느냐? 50m 이상의 작업 환경에서 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 포화 잠수를 하는 어떤 과학 다이빙, 연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얕은 수심에서 하지 그렇게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중에서 작업이 끝나면 들어와서 그 실내에서 휴식하고 실내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챔버 혹은 다이빙 벨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이 벨은 반드시 수면에 있는 큰 보조 선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리 공기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무선이나 이런 걸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탯줄 같은 거에 묶여서 그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수심, 예를 들어서 100m에서 잠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100m에 포화를 했어요. 그래서 수심 100m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100m가 아니고 110m입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 수심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 110m 때문에 10m의 차이 때문에 내가 추가적인 감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컨틴전시, 응급 상황 이런 거에 대한 감압도 함께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얕은 수심으로 이동한다면 감압 절차를 다 마친 후에 또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 짓을 하는 것이 워낙 좀 위험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ROV, 그 다음에 AUV라고 이 수중 로봇입니다. 이것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아주 세밀하게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만 포화 다이버에게 일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필요합니다. 우선 다이빙 자체를 하는 다이빙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의 인력 구조 감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대 근무하면서 24시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 테크니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교대 근무를 해서 현장에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벨 속에 2명의 다이버. 근데 이 2명이라는 것이 한 사람은 작업 다이버이고 한 사람은 벨 속에 있는 벨맨인데, 둘 다 포화 다이버가 하면서 서로 임무를 교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수면에 대기하고 있는 다이버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도 포화 다이버입니다. 만약에 수면 대기를 하고 있는 이 다이버가 어떤 이유로 수중에 들어가야 된다면 이 사람을 위한 텐더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잠수약 전문가가 여기에 참가를 하고요. 자문을 하든지 버리면 좋다면 상주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약 테크니션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옵션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필수로 사람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압력을 가합니다. 너무 빨리 압력을 가하면 통증이 옵니다.
고압신경증후군 혹은 관절을 통해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노르웨이 기준에 따르면요, 1분에 수십 1m씩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거 뭐 계산하면 쉽게 나오죠. 우리가 10m 내려가면 10분 걸리는 거죠. 그렇게 압력을 서서히 가해 들어갑니다. 가압한 후에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희망 수심에 도착하면 이거를 그 storage depth라고도 하고요, living depth라고 합니다. 뭐 여기 living이 아니라 walking depth죠. 그러나 실제 그 영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에 도착하면 다이빙 하러 밖으로 나가기 전에 휴식을 먼저 취합니다. 지금 이미 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압력의 챔버 안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더 포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수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 수심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깊은 수심에서 작업했다 혹은 더 얕은 수심에서 작업했다면 그게 맞춰서 가압이나 감압을 해줍니다. 압력 조절을 위해서 벨 혹은 챔버 내에서는 대부분이 힐리움과 산소를 믹스한 헬리옥스를 사용합니다. 산소의 부분압을 0.4에서 0.48 바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 CO2를 내가 산소를 먹고 그 내뱉는 데는 CO2가 있죠. 이것은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CO2의 부분압을 0.005바, 이것은 내가 과연 얼마에서 했느냐에, 어느 수심에서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면에서 약 0.5%에 해당되는 그 정도 부분압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헬리움이고 질소를 극소량 넣어줍니다. 고압신경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엄청 비싼 헬리움 통이 많이도 있네요. 자, 이제 드디어 다이버가 벨 밖으로 외출을 하게 됩니다. 포화 챔버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폐쇄식 다이빙 벨로 들어갑니다. 그 다이빙 벨에서 탯줄에 연결된 상태로 벨을 열고 물 밖으로 나갑니다. 공기는 수면에서 벨로 내려온 것을 다시 벨에서 다이버에게 탯줄로 연결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면이 그 탯줄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수면에서 벨로 내려오는 거는 건장한 남성, 우리 이규식 트레이너 정도 되는 허벅지의 굵기입니다. 제 허벅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벨에서 다이버로 가는 것은 역시 이규식 트레이너의 팔뚝 정도 되는 굵기의, 지금 보시는 이것이 위에서부터 벨로 내려오는 그 탯줄의 단면도입니다. 이리 공기도 들어가고 뭐 의사소통도 하고 모든 기능을 이 탯줄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주죠. 그 작업을 다 마치면 다시 벨로 귀환하고 벨에서 다시 챔버로 들어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계속 작업을 해야 된다면 다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모든 작업을 마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올라오는 게 이제 감압인데요. 이것이 또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일단 내가 포화가 된 상태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작업해봤자 그 포화 상태는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일했다고 감압 시간이 길어지고 10시간 일했다고 또 그만큼 더 길어지는 게 아니죠. 똑같은 감압 테이블에 따라서 감압을 해 올라옵니다. 1시간에 1 내지 2m 상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심이 얕을수록 상승 속도는 느려집니다. 내가 작업한 수심이 얕을수록
상승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했다면 그 물 수심에 따라서 추가적인 감압이나 가압이 필요하고요. 고압산소 챔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감압을 하면 더 어떤 감압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압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수심이 되면 그걸로 감압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인명 구조 장비, 당연히 공기 공급, 블렌딩 뭐 이런 것들이 그 챔버 안에 다 있을 거고요. 온도 조절, 습도 조절, 그 다음에 내뿜은 CO2에 대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여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소독약, 구급약은 다 준비가 돼야 될 거고요. 수트 안에 온수를 넣어줍니다. 이거를 핫 워터 수트라고 합니다. 즉, 그 물을 넣은 상태에서 그것을 그 수트 안에서 데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데워진 공기도 호흡하고, 그 다음 체온 유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온수 공급은 수심 150m보다 깊어지면 반드시 사용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 동해안에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최저 수온이 2도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내려가서 찍고 바로 올라왔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전장치 속에는 의사소통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대량 공기 저장 시스템도 그 챔버에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포화 잠수를 통해서 기록했던 어떤 수심 기록이 있습니다. 이 1988년 코맥스 SA라고 하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534m 지중해에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록 다이빙입니다. 90년 2월에는 실제 수중 다이빙이 316m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그 316m로 시작을 했는데 리프트백이 연결이 끊어지면서 328m까지 내려갔습니다. 실제 수중 다이빙의 이게 첫 기록이죠. 92년에 그리스에서는 고압 챔버를 이용해 가지고요 700m까지 내려갑니다. 700m 내려갔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43일간 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인들이 물론 그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6개월, 1년 이런 그 고압 상황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다는 게 참 가능하다는 게 놀랍습니다. 포화잠수 교육은 어떻게 받느냐? 이 교육하는 학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이게 없죠. 산업 잠수 중에서 가장 첨단적인 잠수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버 자체의 어떤 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다이버라 되고 특히 자신감이 넘치는 다이버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폐쇄 공포증이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IMCA라고 하는 곳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IMCA, International Marine Contractors Association입니다. 이 컨트랙터 계약자들이라는 뜻이죠. DIT라는 것도 있습니다. Diver Institute of Technology. 이건 미국 시애틀에 있습니다. 한국 산업 잠수 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포화 잠수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수중에서 작업하는 어떤 산업 다이빙, 상업 다이빙 이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이 조금 번잡스러운 설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아주 초고수심에 초고압으로 사람을 포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수심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화 잠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이빙에서 가장 어떤 첨단적인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이것을 경험한 것은 아니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의료 자문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다이브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다이빙에서 직업을 노리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